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15일로 지정됐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그러자 계속 진행 중이던 대장동 재판도 13일로 잡아놨던 기일을 대선 뒤로 미뤘습니다. 재판을 연기해달란 이 후보 쪽의 요청을 재판부들이 줄줄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대선까지 가는 길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는 추가 변수가 등장할 게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첫 소식 김태영 기자입니다. 오늘 정오께 서울고법 형사 7부는 이달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진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재판 연기 근거로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 및 구속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제시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이유 역시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중립 논란까지 의식한 듯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재판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달 1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다음 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곧바로 사건을 배당하고 첫 번째 기일을 잡았습니다. 집행관이 직접 소환장을 피고인에게 전하는 방식을 택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논란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뿐 아니라 특검, 청문회까지 추진하며 정치와 사법이 충돌하는 양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어린이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돌연 공판 기일을 연기한 겁니다. 이로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재판을 미루면서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놓고 불거졌던 논란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합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일단 보류하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대법관들에 대한 고발은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방문 도중 공판기일 연기 소식을 들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한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 추진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일단 조 대법원장 탄핵안은 사실규명 조치 이후에 추진 여부를 정하겠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습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서둘러 파기환송심 결정을 한 건 사법농단이라며 고발과 특검,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선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 계획서가 통과됐습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개혁 입법, 사법개혁 입법 등은 원래대로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는 예정대로 실시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또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김건희 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도 문턱을 넘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세력의 압박에 굴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걸 두고는 거친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권력 상탈, 입법 내란, 이재명 세력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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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의의 전당이어야 할 사법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중심을 잃은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도 민주당의 노골적인 정치 압력이 작동했다며 사법부까지 장악한 권력 독점 카르텔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것을 두고도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범죄를 저질러서 대법원까지 유죄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동훈 전 국민의힘 경선 후보도 국민을 우습게 보는 명백히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현재 이재명 후보는 모두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정식 재판이 시작된 3개 재판에 오늘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이어 대장동 재판부까지 줄줄이 이를 바로 받아들여 대선 뒤로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법 그리고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부터 위증교사 의혹,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등 총 5개 재판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장동 배임 혐의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2차례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이 후보 변호인은 오늘 오전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며 대장동 등 다른 재판부에도 같은 신청을 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의 경우 지난달 29일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조율해 대선 전 2번의 기일을 정했는데 다시 대선 뒤로 미뤄달라 요청한 겁니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 신청서 접수 당일인 오늘 오후 이 후보의 재판을 대선 3주 뒤인 6월 24일로 변경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예정됐던 2번의 재판 일정을 모두 대선 뒤로 미룬 겁니다. 대장동 재판에선 이 후보와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대장동 재판부는 당초 대선 이후 진행 방향은 오는 13일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예고했지만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재판 기일을 연기한 오늘 곧바로 같은 취지의 결정을 한 겁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도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위증교사 사건은 선거 기간인 이달 27일 첫 공판 기일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오늘 다른 사건의 재판부가 잇따라 기일 연기를 결정하면서 위증교사 사건도 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부터 대장동 재판까지 모두 대선 이후로 미뤄졌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법원의 배경은 뭔지 또 남은 쟁점은 어떤 게 있는지 법조팀 김혜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속도를 내다가 갑자기 재판 일정을 오늘 미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일단 이유로 들고 있는데요. 네,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일정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재판의 속도를 냈었습니다. 대법원 선고가 지난 1일이었는데 하루 만에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그날 바로 첫 재판 일정을 오는 15일로 잡았습니다. 네. 같은 날 소환장 송달 방식으로 우편이 아닌 집행관을 통해 보내는 특별 송달을 택했습니다. 이러다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건 나흘의 연휴 동안 벌어졌던 상황을 의식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도 정리해보죠. 우선 민주당에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여기에 파기환송심 재판부까지 탄핵을 예고했습니다. 대법관을 수사해야 한다면서 특검을 추진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도 예고했습니다. 또 법원 안에서도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다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파기환송심 재판까지 속도를 내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재명 후보 측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낸 게 판단의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혹시 대법원이 이런 재판 일정 연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지적을 의식한 듯 오늘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들과 달리 판사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늘 결정 역시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늘 파기환송심 재판이 먼저 미뤄지고 몇 시간 뒤에 대장동 재판까지 대선 뒤로 미뤄졌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재판 일정이 위증교사 사건만 있는 건가요?
네, 대선 전에 일정이 잡혔던 건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인데요. 이 후보 측은 이 재판들도 대선 뒤로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선거법 재판이 대선 뒤로 미뤄진 지 몇 시간 안 돼서 대장동 사건 재판부가 대선 뒤인 6월 24일로 재판을 미뤘습니다. 위증교사 재판 역시 대선 뒤로 미뤄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대선을 앞두고 이 후보 재판은 모두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선 뒤인 다음 달 18일로 일정까지 잡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대선에서 당선이 된다면 그 이후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인데요. 네, 그래서 큰 불길은 사그라들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는 헌법 84조 문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불소추 특권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됐던 재판의 중단까지 포함되는지인데요. 전례가 없는 데다 현재 각 재판부에 맡겨져 있어서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최종 정리를 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리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국민의힘에선 단일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오늘 결론이 날지가 가장 궁금한데 아직 회동 진행 중인 겁니까? 네, 아직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앞인데요. 회동은 약 40분 전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인 회동에 앞서서 한 후보는 우리 후보님은 정치 경험이 많으시니 익숙하시겠다라고 말을 하자 김 후보는 총리님도 여러 가지 많이 하셨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배석자 없이 식사를 겸한 회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회동이 있기 전에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기한을 못 박으면서 이때까지 안 되면 본선 등록 안 하겠다 이렇게 밝혔죠. 네, 맞습니다. 회동이 열리기 1시간 30분 전에 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론조사나 TV토론 등 단일화 방식도 상관이 없고 결과에 승복할 테니 대선의 본 후보 등록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불출마를 하겠다고 배수의 진을 친 겁니다. 회동에 앞서 강한 단일화 의지를 밝힘으로써 김 후보를 압박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근데 그걸 김 후보가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인데 오늘 회동 중에도 김 후보 비서실장이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후보들이 회동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이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당이 경선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 한덕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그동안 물밑에서 룰 등을 다 정해놓고 특정한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11일이 터무니없이 이른 날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 후보 캠프 측 관계자는 우리는 약 50일간 경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단 며칠 만에 단일화 방식을 설계하고 적용을 해서 결론을 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양측 입장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오늘 회동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회동 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회동이 끝날 때까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만남은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김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사이 김 후보가 한 후보와 만나겠다고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가 한 후보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후보는 오늘 아침 캠프 참모들에게 국민과 당원께 더는 피로를 주면 안 된다. 더 이상의 갈등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대선 후보 선출 직후부터 단일화 이슈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자 일단 수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마치 김 후보가 단일화를 피하려는 것처럼 비춰진 데 대해서도 경계하려는 걸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JTBC 김필준이었습니다. 일단 두 후보 이렇게 웃으면서 만나긴 했지만 김문수 후보 측과 단일화를 압박하는 당 사이에선 오늘도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당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데 대해 김 후보 측에서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사흘째 의원총회를 열고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단일화를 압박했습니다. 오늘 반드시 단일화를 확정해야 합니다. 우리 김문수 후보께서는 여러 차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전 당원에게 단일화 찬반과 시기를 묻는 조사도 실시했습니다. 김 후보가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는데도 조사를 그대로 밀어붙인 겁니다.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 있는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 지도부는 조사 결과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사실상 압박 카드를 흔들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김 후보가 이러한 당내 조사 강행 등을 보고받은 뒤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보가 주변에 우리가 분열이나 잡음을 보이면 국민에게 좋을 게 뭐가 있냐며 참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에 대한 당 차원의 압박이 가해지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위원장들은 당의 전국위원회 소집과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전국위와 전당대회 등이 김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시나리오로 보고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당과 후보 간 입장 차이 속에서 김무성 등 당 상임 고문들은 단일화가 이뤄질 때까지 당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는 자기 돈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 기한으로 못 박은 11일을 넘기면 이후에 단일화에 성공하더라도 한 후보는 기호 2번을 쓸 수 없고 무엇보다 당은 한 후보에게 지원하는 선거 비용을 국고에서 보전받을 수 없습니다. 최현수 기자입니다. 두 가지 원칙만큼은 분명합니다. 하나는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단일화가 어떻게든 11일까지는 완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단일화의 마지노선을 11일로 못 박았습니다. 11일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로 이때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로 기호 2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날을 넘긴다면 김문수 후보는 기호 2번을, 한덕수 후보는 다른 번호를 받게 되는데 최소 8번 이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후보는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개인 비용으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단위 선거 운동은 물론 선거에 드는 막대한 자금까지 한 후보가 알아서 마련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12일과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24일 사이에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면 투표용지에 두 후보의 이름은 그대로 찍힌 채 사퇴라고만 적힙니다. 이 시기도 놓치게 되면 사퇴 표시도 없이 두 후보의 이름이 모두 투표용지에 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선거 홍보물 발주 마감일이지만 발주도 시작하지 못해 김문수 후보의 유세에도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홍보물 수량이 부족하고 전국에 발송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추지 못한다며 소위 말하는 펑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후보는 오늘 빠른 단일화를 만들겠다며 단일화에 실패하면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배수의 진을 친 건데 기호 2번을 받지 못하면 단일화 효과가 크게 떨어진다는 점과 당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최현수입니다. 대선이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단일화 문제로 후보와 당 지도부가 정면 충돌한 그 진짜 배경은 뭔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유한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이번 사태, 대선보다는 대선 이후 당권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일어난 사태다. 이런 얘기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입니다. 대선 뒤에는 전당대회를 열어서 당대표를 새로 뽑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당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이번 대선 후보 경선 과정이다. 이런 말이 당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단일화 갈등이 커지자 지도부가 직접 이 이야기를 수면 위로 올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당권을 장악하려는 사람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리는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 쪽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2017년 홍준표 당시 후보처럼 이 대선 패배 뒤 당 대표로 복귀하는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차기 당대표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대구시장을 노리고 단일화를 막고 있다. 이렇게 김 후보를 돕는 원외 인사를 겨누는 주장도 함께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반대로 김문수 후보 쪽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저격 대상이 된 김재원 비서실장은 내부 총질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직접 듣고 가시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그 돕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그것이 과연 지금 이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 그것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더라도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후보들도 이 지도부 등 당 주류가 애초에 김 후보를 징검다리 삼아서 한덕수 후보를 내세우려고 한 것부터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한 후보의 경우 외부인으로 당의 견고한 지지 기반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선이 끝나면 한 후보는 당에서 역할을 못할 거고 네. 그 자리를 주류가 차지한 채 당권을 유지해 나가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측 모두 상대방이 당권 때문에 그러는 거다 이렇게 의심하는 거군요. 근데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 편이라는 시각도 있다고요. 네, 지금 진행 중인 회동 결과 등을 지켜봐야겠지만 김 후보로서는 불리할 게 없는 협상이다.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네. 이 JTBC가 그동안 진행한 여론조사 추이를 봐도요. 3자 가상 대결에서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고요.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한 후보와 지지율 차이도 3%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또 김 후보는 현재 당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위치입니다. 네. 따라서 시간은 김문수 편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한 후보 측은 오늘 회동 전 배수진을 치면서 당이 강력하고 실천적인 단일화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김 후보가 아닌 당에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결국 오는 11일이 지나버리면 한 후보는 본선에 출마를 해도 당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까지도 감안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유한을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배우자에 대한 무속 의혹이 제기되자 거짓말이다, 연초에 보는 운세 수준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JTBC 기자와 만났던 한 후보의 배우자는 명리학과 주역, 관상, 손금과 관련된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 발언 확인 차원에서 이 육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윤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토론이 진행된 약 1시간 45분 내내 침착했던 한덕수 후보는 유독 한 질문에 언성을 높였습니다. 저희 집사람의 그러한 우리 동양의 그런 것에 대한 거는 우리 언론에 나오고 여러 군데 연초에 보는 오늘의 운세와 토정 비결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박지원 의원에 대해선 고발을 언급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을 그렇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내내 민심 이반 요소였던 김건희 여사 무속 관련 논란을 의식한 태도로 보입니다. JTBC는 지난 2022년 한 후보 배우자 최하영 씨와 나눈 대화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당시 총리 지명자였던 한 후보 재산 검증 보도 때문에 직접 만났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먼저 꺼냅니다. 제가 왜 명리학을 했냐? 저 주역도 공부했어요. 관상 공부도 했습니다. 손금 공부도 했어요. 내가 했어요. 직접. 왜? 하도 답답해서. 한 후보 진로 때문에 관련 공부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이 남자 공무원 하는 거 답답했거든요. 하버드 박사를 하고 돌아오면 나는 KDI를 가기를 원했어요. 이 분야에서의 평판에 대해서도 언급합니다. 제가 뭐 명리학에 밝다고 소문이 났죠. 그야말로 명리학 공부하러 같이 다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요. 그러면서 운명을 강조하기도 했고 이 명리학을 공부하거나 이 사주팔자를 본 사람들은요. 절대로 남편 출세를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바람잡는 일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 팔자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남편인 한 후보도 예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되게 웃겨. 이 사람은 명리학을 지가 공부를 안 해봐서 그렇지. 명리학을 공부하면은 내 팔자가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취재진에게 사주팔자를 공부하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사주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 뭐가 편해지는지 아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너무 편해져요. 연초에 신문에 나온 신년 운세나 토정 비결을 보는 수준이라던 한 후보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JTBC는 대선 후보 발언 팩트체크 차원에서 최 씨 목소리를 보도했습니다. 한 후보 캠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고 얘기한 진심을 받아주고 정책을 봐야 한다면서 가족이 정치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달하려 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히는 게 통일교의 캄보디아 개발 사업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캄보디아 원조 사업 규모가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통일교 사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간 건지 조사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통일교가 추진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 관련 자료입니다. 메콩강 인근에 있는 이른바 골든 아일랜드라는 곳을 개발하겠다는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통일교 측이 이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건진법사에게 금품을 건넨 통일교 2인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은 해당 사업을 정부의 공적 개발 원조 ODA 사업을 통해 진행할 거라고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메콩 피스파크 프로젝트는 이미 실체적 건립을 위한 대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로 진행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따져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 캄보디아 지원에 투입된 금액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특히 올해 지원금은 약 4,352억 원으로 지난해의 2배로 뛰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을 진행하는 다른 중점 협력국가 27곳과 비교했을 때 지원금 규모도 가장 많고 전년 대비 증가폭도 가장 큽니다. 검찰은 지난 3일 건진법사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통일교의 메콩강 부지 개발 사업에 공적 개발 원조 예산이 투입됐는지 추궁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이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해 질문한 건 처음입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본부 측은 캄보디아의 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에 예산이 배정돼 규모가 늘었다면서도 통일교와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경로설이 불거진 당일 회의 자료 등을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공수처가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대통령실의 거부로 실패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이맘때 기자회견에서 의혹을 부인했는데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영장에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빠졌다는 VIP 경로설 의혹을 겨냥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 직후인 오전 11시 54분 02-800-7070 전화를 받은 뒤 이첩 보류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군지 또 이첩 보류 지시와 연관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는 해당 회의 자료와 내선 통화 기록 서버를 압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JTBC는 지난해 5월 28일 이 전 장관의 통신 기록을 확인해 7070 통화 사실을 보도했는데 대통령실이 쓰는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168초 동안 통화가 이어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번호 가입자인 대통령 경호처는 바로 그 다음 날 가입을 해지했다가 재개통했습니다. 이 전 장관과 7070 통화 1시간 뒤엔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통화했고 오후 6시 53분엔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도 임 전 비서관과 통화했습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 대상에 국가안보실까지 포함시키면서 3사람의 연속통화 경위도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당시 법원에선 폭동이 일어나고 온라인에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를 공격하는 게시글이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판사를 비방하고 협박한 지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난 새벽, 법원 7층 판사실 앞엔 소화기와 긴 막대기를 든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살인자! 이건 다 부숴야 되는 거 아니야? 부숴야죠 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를 찾는 거였습니다. 비상대피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없어요? 여기 판사실인데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저 안에 숨었을 수도 있죠, 방 안에. 방 안에 숨었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간 온라인에서도 차 판사를 향한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비속어를 쓰며 모욕했고 신상 털기도 계속됐습니다. 살해 협박글까지 올라오자 경찰은 차 판사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도 시작했습니다. 차 판사를 협박하고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모아 범죄 일람표를 작성한 뒤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고소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차 판사는 직접 손으로 고소장을 써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엔 글자 하나하나가 흉기가 돼 상처를 입었다며 말과 글이 머릿속에 각인돼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힌다고 적었습니다. 익명성을 방패 삼아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법원에서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이뤄진 협박과 모욕.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비롯해 폭동에 가담한 143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신가은입니다. 오늘 마지막 서명만 남겨두고 있던 한국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돌연 기약 없이 미뤄졌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측의 이의 신청을 체코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16년 만에 원전 수출 어떻게 되는 건지 먼저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전 수출 계약이 최종 사인을 하루 앞두고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프랑스 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오늘로 예정된 계약 체결이 보류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최종 계약을 위해 체코로 날아가던 중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 26조 원 규모, 16년 만에 원전 수출로 기대를 모았지만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셈입니다. 발단은 경쟁사였던 프랑스 전력공사 EDF가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입니다.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불공정한 보조금을 줬다는 주장인데 체코 지방법원이 일단 따져보겠다며 계약을 중단시킨 겁니다. EDF는 지난달 체코 경쟁당국에 마찬가지로 한수원 수주의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나선 걸로 파악됩니다. 발주처인 체코전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체코 지방법원에 항고하는 한편 일정을 지연시킨 EDF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Zajištění dostatku elektřiny pro české občany do budoucna je prvořadým veřejným zájmem. Skoro si nedovedeme představit, co jiného by potom bylo tím veřejným zájmem. 우리 정부는 한수원의 최종 수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최종 계약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단은 못하지만 체코 정부도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법적 검토가 남은 데다 오는 10월 치러지는 체코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경우 계약은 수개월 미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우선 최종 계약 중단과 별개로 체코 총리와 상원 의장을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우리 정부 대표단은 마지막 서명을 하려 체코로 향하던 중에 계약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지만 계약 중지 가능성에 아예 대비하지 않았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꼽았으나 헐값 수주, 금융 지원 의혹 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원전 2기를 24조 원에 수주한 거를 헐값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너무 무식한 일단 얘기라고. 무슨 금융지원 얼마 하기로 약속한 것도 없고요. 앞서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이
우리 정부가 체코 측에 약 15조 원을 저금리로 지원하겠다는 금융지원 의향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자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칠게 반박한 겁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대로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정된 최종 계약까지 연기되면서 정부가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앞서 체코 유력 일간지도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의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됐다는 상황을 전하며 조기 대선 문제 등으로 최종 계약이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호 권한대행은 오늘 또 한 번 별 문제 아니란 체코 정부의 말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금까지의 입찰 평가 과정이 투명하고 법에 따라 진행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체코 정부도 예상치 못한 법원의 결정이라는 현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경쟁사인 프랑스 전력공사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최태원 SK 회장이 직접 사과했습니다. 사태 해결을 위해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 해지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오늘 직접 연단에 올라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분들과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지난달 18일 SK텔레콤 유심 정보가 해킹된 지 19일 만입니다. 그룹 총수가 전면에 나선 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가입자 등 그룹 차원의 위기감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최 회장은 그간 불거졌던 늑장 대응 논란과 기이은 유심 대란 사태 등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또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으로 마음을 졸이신 또 많은 고객분들의 불편이 크셨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그룹 전반의 보안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보 체계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저희한테는 안보고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만 국회를 중심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자의 아마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 등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여기까지인 거. 위약금 면제 문제는 내일 열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서 집중 논의될 전망인데 최 회장은 대미 통상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편 SK텔레콤 측은 현재 로밍한 가입자를 제외한 2,400만 명 전원이 유심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주 중 유심 물량이 풀리며 유심 교체 작업도 속도를 낼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와 관련해 모든 가입자의 유심을 무료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재해보니 구형 유심을 쓰던 이용자들은 일부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지난달 집 근처 SK텔레콤 대리점에서 아버지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려다 거절당했습니다. 해킹 사태로 SKT가 교체해주는 유심은 비교적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나노 유심인데 김 씨 아버지 휴대전화는 노후 기종이라 크기가 큰 마이크로 유심이 장착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트레이를 개인적으로 구매를 해서 교체하는 방법뿐이 없다. 거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소비자가 부담하게끔 정책이 내려왔다. 김 씨는 근처 생활용품 매장을 돌아봤지만 유심 트레이를 찾지 못했고 결국 인터넷으로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서운함을 넘어서 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계속 이용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좀 실망이 좀 컸고. 취재진이 서울에 있는 SKT 직영점과 대리점을 돌아봤습니다. 요즘에 유심이 한 사이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얻을 수 없어요. 혹시 본사에서 지원해 주시거나 그런? 네, 따로 말씀드릴 게 없어요.
급하시면은 타이나 이런 데서 따로 구매하셔갖고. 앞서 SKT 유영상 대표이사는 모든 가입자들에게 유심을 무료로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정작 구형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비를 드려야 했던 겁니다. SKT 측은 상황 파악조차 안 된 듯 유심 트레이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습니다. 또 구형 유심 이용자 수에 대해선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유심 사용자들에 대한 차별로 이런 태도들은 SKT의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국회 과방위는 내일 SKT 해킹 사태 청문회를 열어 관련 문제를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어려운 희귀질환, 크론병을 앓는 아이들은 성장기 때 특수 분유를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이 분유 지원을 축소한 탓에 경제적 부담이 커지게 생겼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크론병을 앓고 있는 16살 고등학생 아이를 둔 A씨. 최근 보건소로부터 안내 메시지를 받은 이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아이가 매일 먹어야 하는 특수 조제 분유, 이른바 경장식 지원이 줄어든다는 통보였기 때문입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아무런 미리 얘기도 없이 그냥 4월 1일 날 문자 한 통으로 그냥 지원이 중단됐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환아들은 대비할 시간조차도 없었어요. 그동안 첫 8주간의 집중치료 기간 이후에도 매달 사실상 무기한으로 지원됐는데 앞으로는 최대 1년까지만 제공한다는 겁니다. 크론병은 만성 염증으로 소화와 영양 흡수가 어려운 희귀질환으로 경장식 지원이 중요합니다. 소화기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증상 자체에 당연히 먹는 음식이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죠. 식이요법을 잘 하고 하면 증상 조절이라든지 거기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문제는 비용입니다. 경장식은 10포에 약 14만 원입니다. 정부 지원이 끊기면 하루 2포에서 3포씩 섭취하는 환아의 경우 월 100만 원 정도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희귀질환이거든요. 얘네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먹는 걸 이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성장기 애들한테는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이에 보건복지부는 예산 효율성과 다른 희귀 질환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경장식 섭취의 효과성 등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 사이에선 여전히 경장식이 필요한 만큼 병원에서 급여 처방이라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갈 땐 가더라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 간의 단일화 갈등이 계속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죠. 홍준표 전 시장이 갈 땐 가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 이러면서 김문수 후보를 적극적으로 두둔했습니다. 앞서서 용산과 당 지도부가 나서서 자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김문수 후보를 밀더니 이제 와서는 김문수 후보를 비난하냐 이런 비판을 한 건데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썼느냐. 무상열차를 노리고 윤석열 아바타를 자처한 한덕수는 왜 비난하지 않는가. 김문수는 당신들의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한덕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던데 홍준표 전 시장은 아바타를 자처했다 이렇게까지 또 표현했군요. 아무튼 홍 전 시장은 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또 게다가 어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당 후보를 교체할 거면 후보들 경선 비용을 변상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이 직접 나서서 당의 공식 경선 결과를 무효화시키게 되면 그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선거 비용을 전액 환불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맞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최종 경선까지 진출하면서 3억 원의 기탁금을 냈습니다. 또 여기다가 캠프 사무실을 임대하거나 기타 선거 비용 등을 합치면 4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로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 공직자 재산 신고 같은 경우에 총 10억 원이 넘는 돈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선거 비용으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에 시달리는 것은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억울하지 않느냐, 뭐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들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데요. 김문수 후보가 오늘 한덕수 후보 만나기 전에 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인사들을 또 먼저 만났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같이 경쟁했던 그 탈락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서 일방적인 단일화 압박을 좀 뚫어보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의원과 면담을 했는데 이미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차라리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정하지 왜 경선을 치렀느냐 이렇게 강하게 반발한 바 있고요. 자, 안 의원에 앞서서 나경원 의원과도 만났는데 나 의원도 회담 직후에 당원 당규상 후보 교체는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 당이 후보자를 교체한다는 것은 당원 당규에 없습니다. 후보자를 교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당의 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네, 두 번째 이슈 바로 가겠습니다. 체리 따봉의 추억.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젯밤이었죠. 김문수 후보 집 앞에서 한 30여 분을 기다리다가 여러 번 전화 시도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사진이 공개가 언론에 잡혔는데 그 내용을 좀 보시면요. 10시 26분부터 5분 간격으로 세 차례 통화를 했는데 네. 참고로 여전히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라고 직함이 적혀 있죠. 뭐 평소 권성동 원내대표가 뒷짐지고 핸드폰을 들고 있는 이것이 이런 모습이 뭐 습관일 수는 있지만 현재 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보니까 뭔가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를 체리 따봉의 추억이라고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22년 집권 초기였죠. 당시도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른바 체리 따봉 메시지를 받았는데 노출이 됐었죠. 네. 내부 총질하던 사람이 사라지니까 달라졌다. 그러니까 이른바 용산이 당무에 개입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확산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까 당내 최다선이죠. 주호영 의원이 지난해 총선 직후에 뭔가 의원들을 상대로 충고, 조언을 한번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다음에 본회의장에서 휴대폰 사진 찍히는 것 때문에 보안 필름 문제가 있는데 다 까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 이슈도 비하인드에서 예전에 다뤘던 것 같은데, 근데 원래 우리 비하인드가 두 번째 이슈가 끝인데 오늘부터는 세 번째 이슈도 준비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대선까지 돌비 뉴스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됐습니다. 네, 세 번째 축하드립니다.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최선입니까? 자,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전북 전주에서 영화 방송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네. 이 자리에 그 스타 작가죠. 김은숙 작가도 참석을 했습니다. 자,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이 시크릿 가든 10여 년 전 작품인데요. 남녀 주인공 길라임, 김주원이 이렇게 몸이 바뀌는 그런 판타지 드라마인데 네. 그 제목처럼 이게 최선입니까가 상당히 유명한 대사였고요. 자, 김 작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만약에 몸이 바뀐다고 하면 누구랑 바뀌고 싶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시크릿 가든의 김주원 캐릭터 어떨지 그 기본 플롯이 남녀주가 영혼이 바뀌는데 여야 대표가 영혼이 좀 바뀌고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훌륭하시네요. 누구랑 바뀌고 싶으십니까? 아, 지금요? 지금이야. 나 김문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김문수 후보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왜 김문수 후보를 선택한 건가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님이랑 바뀌시면 재밌겠다. 그건 별로예요.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으세요? 김문수의 뭔 생각 하나 알고 싶어요. 자,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누구를 상대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게다가 국민의힘의 단일화 어떤 논란을 좀 빗댄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자, 마침 제가 이 뉴스를 찾다 보니까 김문수 후보도 과거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경기지사 시절에 청년들을 만나서 자, 나도 현빈처럼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었고요. 자, 이에 대해서 그 청년들은 그 이태리에서 만든 체육복을 입으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협정이 필요한 건 미국이 아니라 상대국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세 협상에 성과가 나오지 않자 트럼프가 또 말을 바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Everyone says, when are you going to sign deals? We don't have to sign deals. 트럼프의 관세 관련 입장이 또 뒤집혔습니다. 아예 협정도 불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불과 이틀 전엔 협정을 단언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의 틀을 완전히 뒤집겠다는 취지로 일방적인 합의를 압박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 트럼프는 협상 중인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관세 협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South Korea has been ripping us off. We pay for their military. We pay for their military. They take advantage of us on trade. 이 같은 압박을 극대화하기 위해 양자 합의가 아닌 상대국의 일방적 동의를 강요하고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We don't have to sign deals. They have to sign deals with us. 특히 협정도 필요 없다는 트럼프의 고강도 압박 전략이 중국과의 첫 공식 협의를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 스위스에서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협정 불가론까지 주장했지만 일단 베센트 장관은 생산적인 대화를 기대한다며 중국과의 합의의 방점을 찍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끈질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美方近期不断地表示希望同中方进行谈判。这次的会谈是应美方的请求举行的。 그러면서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지 지켜보겠다는 논어 구절을 인용하며 미국의 선제적인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네, 지금 바티칸은 새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추기경 133명이 모였는데 잠시 뒤에 첫 투표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비밀투표 콘클라베가 바티칸에서 곧 시작됩니다. 성 베드로 광장은 들뜬 신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Con este nuevo papa que traiga ideas pues muy buenas para todo el mundo, que se acabe la guerra, que se acabe el hambre en el mundo. Francis gave us an incredible legacy to follow, and I know that the Holy Spirit will be guiding the cardinals as they choose the next pope. 투표 결과를 알리는 굴뚝도 며칠 전 설치됐습니다. 투표가 이뤄질 시스티나 성당 안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아래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첫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그동안 추기경들은 12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회의에서 각자 의견과 지향점을 3분 스피치로 보여줬고 교황청은 이를 통해 대중과 가까운 목자가 새 교황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안에서는 특별한 정견 발표 없이 간단한 대화만 나눌 수 있고 소신과 양심에 따라 비밀 투표하게 됩니다. 언론에선 중도 성향인 교황청 2인자 피에트로 파롤린, 아시아의 프란치스코 로블리는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 때처럼 새 얼굴이 돌풍을 일으킬 수 있고 최초의 아시아 출신 교황, 흑인 교황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무작위로 뽑힌 추기경 3명이 투표 결과를 교차 검증하고 기록한 후 발표합니다. 추기경은 총 133명, 전체의 3분의 2 이상 득표할 때까지 투표를 반복하게 되는데요. 결과가 나오면 투표용지를 묶고 불태워 광장에 있는 신자들에게 알립니다. 검은 연기는 재투표, 흰 연기는 새 교황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첫날인 오늘은 1번, 이튿날부터는 하루 최대 4번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2005년과 2013년 콘클라베는 모두 투표 시작 이틀 만에 결론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빠르면 오늘 새벽 새 교황이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전남 화순군이 누가 찾아올까 싶은 산속 깊은 곳에 세금 15억 원을 들여서 가족 놀이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은 특정 문중 소유의 땅이었는데 이 때문에 주민들이 대체 세금을 어디에 낭비하는 거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세계유산에도 등재된 전남 화순군 고인돌 유적. 산골을 따라 5km 구간에 590여 개의 고인돌이 있습니다. 고인돌 등산로라고 소개된 이곳은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공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쪽 표지판을 보시면
특정 집안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고 적혔습니다. 탐방 버스로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걸어서 1시간쯤 더 올라 고개를 넘으니 특정 가문 묘지들이 보입니다. 산속 깊숙한 곳으로 더 올라와 봤습니다. 이쪽에 안내판에 붙었는데 한번 보실까요? 관광 꽃단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2곳 보이고 4번을 보니까 가족 놀이공원이라고 적혔습니다. 바로 이쪽인데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순군이 일주일 전쯤 공사를 다 끝낸 가족 놀이공원. 군은 이 공원을 위해 특정 가문 소유인 이 땅을 빌렸습니다. 5년 임대료로 세금 1억 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는 원인 임대해갖고 원인 어떤 목적으로 임대를 한 거예요? 뭐 유네스코 여기다가 좀 앞으로 군에서 여기서 지원한 것 같은데. 가족 놀이공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곳곳에 묘지가 보입니다. 또 이쪽에 창고 한 동이 눈에 띕니다. 창문 열어보니까 거미줄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또 창문이 있거든요. 여기도 열어보니까 풀 깃대가 있습니다. 공원 여기저기 살펴보니 파크 골프장에서나 볼 법한 구멍들이 보입니다. 화순군 내부 문서를 확보해 따져봤습니다. 군은 꽃밭 조성공사로 2022년 8억 원, 2024년 6억 원을 썼습니다. 올해는 일명 비밀의 정원을 만들겠다며 1억 원이 또 투입됐습니다. 유적지 깊숙이 접근성 좋지 않은 특정 가문 소유의 땅을 화순군이 세금 15억 원을 들여 꽃밭과 파크 골프장을 만든 겁니다. 요즘에 파크 골프장이 유행이니 가족끼리 와서 하게끔 하자. 그러니까 가족끼리 고인돌을 보러 와서 골프도 치게 하려고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의도로 저희들이 했죠. 이미 공원 가까운 곳에 화순군이 63억 원 들여 만든 87홀 규모의 대형 파크 골프장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세금 못 땄으니 어떻게 우리가 일일이 알고 있을까? 한 주민은 화순군이 특정 가문에 기부하는 행위라며 검찰청과 권익위에 화순군 수를 고발했습니다. 묘지 골프장이면 남마디로 말해서 간단히 말해서 주민 헬스를 가지고 군수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에게 기부하는 행위입니다. 화순군은 JTBC에 군수 집안이 해당 가문인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사업과 전혀 관련이 없고 문제가 되면 감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고인돌이 있는 바로 이곳에 웬 파크 골프장인가? 저희가 만난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혈세 15억 원짜리 사업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혁입니다. 네, 대선을 27일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는데 회동이 끝나고 조금 전 김문수 후보가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바로 듣고 오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후보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덕수 후보님과 제가 저녁에 만찬을 같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단일화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덕수 후보님께서는 아까 하신 그 긴급 기자회견 문 그대로다. 거기에서 뭐 조금도 더 보태거나 더 진척할 것은 없다. 그리고 모든 것은 당에 다 맡겼다. 본인은 뭐 당이 하자는 대로 하겠다. 이 말씀을 확보하고도 반복적으로 계속 하셔서 의미 있는 그런 진척이 없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서 좀 더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려고 6시에 되어 있는데 4시 반에 본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이 전부 내용의 모두이고 다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할 것은 없고 더 변경될 것도 없다. 그러시니까 이 대화가 조금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좀 만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네, 김문수 후보 의미 있는 진척은 없었다. 안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현장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필중 기자. 단일화는 결렬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시간 15분 동안 진행된 회동은 결렬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은 두 후보가 회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김 후보 측에서 기자들에게 당이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고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한덕수 예비후보가 만나기도 전인 오늘 오후 5시쯤 황우여 선관위원장에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겁니다. 황 선관위원장은 JTBC에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은 건 사실이라며 자신은 새 일은 세 사람에게 시키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시 해명을 내놨습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결렬을 예상한 건 아니다. 다만 합의를 하든 안 되든 시간이 없으니 절차를 미리 준비해 주자는 취지였다면서 당이 단일화 성사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조치라는 생각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후보는 11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안 나간다. 이렇게 일종의 배수진을 쳤는데 이게 뭐 김문수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에도 단일화 빨리 되도록 하라 이런 압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한덕수 예비후보는 회동 1시간 30분 전쯤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대선 후보로 나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로 기호 2번을 달아야 나서겠다는 건데요. 한 후보 측 이정현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이라면서도 또 단일화 협상의 주체는 국민의힘 당이다. 당에게 당장 강력하고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표현이라고도 했습니다. 앞서 단일화 협상 주체는 후보 본인이라고 밝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한 후보 그리고 당에 대해서도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조금 전에 김문수 후보가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앞으로 단일화 협상을 계속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두 후보 모두 앞으로 만날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 모두 단일화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밤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앞으로 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낼지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JTBC 김필주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최하위였다가 지금은 공동 1위죠. 이 한화 야구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9연승을 노크하고 있는데요. 한화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양정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 문동주의 첫 번째 공은 시속 150km를 웃도는 직구였습니다. 타자를 윽박지르듯 강하게 앞만 보고 내지르는 투구. 그런데 오늘은 1회부터 실점하며 불안하게 출발했습니다. 한화는 오늘 20년 만에 9연승을 노리는데 그게 부담으로 작용했을지 모릅니다. 최근 8연승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딱 석점만 내고 이긴 게 5번이나 됩니다. 우승 후보로 꼽혔던 LG, 기아, 삼성을 줄줄이 상대하며 석점도 안 내주는 야구로 승리를 차곡차곡 쌓은 겁니다. 최근 몇 년간 다 이겼다 싶을 때 막바지에 무너지곤 해서 한화 팬들을 보살이라 불렀는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선발 투수가 잘 던져주고 뒤따르는 불펜진도 이에 질세라 굳건히 받쳐줍니다. 시속 161km 공까지 뿌린 마무리 김서현은 구원 부문 1위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20경기 팀 평균 자책점은 압도적인 1등입니다. 반짝 잘하는 팀이 아닌 강팀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며 나아가는 겁니다.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장면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 거리에서 달려와 큼지막한 타구를 지워낸 이원석의 수비는 신인 투수 정우주를 웃게 했고 깊숙한 땅볼 타구를 놓쳐도 다시 잡아 끝까지 처리하는 황영묵의 플레이엔 투수 한승혁도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팬들은 완벽해진 한화 야구를 보면서 이게 실화냐며 재치 있는 패러디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어버이날인 내일은 낮 동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되겠습니다.
낮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반짝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다만 아침 저녁에는 여전히 쌀쌀하겠고요.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모레 밤 사이에 그치겠지만 중부지방은 주말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맑은 하늘에 햇볕이 강하겠고요. 밤부터는 하늘빛이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게 시작하겠는데요. 반면 낮 기온은 서울이 25도로 오늘보다 4도 정도 높겠고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먹구름이 걷히고 다시 따스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